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곰 PD입니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인터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반을 넘게 하면서 이렇게 소설 쓰시는 작가님을 모신 건 제가 처음인데요.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모셔서 이야기 나눌 분은 조영주 작가님이시고요. 홈즈가 보낸 편지로 2011년에 제6회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수상하셨고 2016년에는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붉은 소파로 수상하셨던 작가님이시고요. 오늘 저희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님들께 직접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세계일보 세계문학상이 이제 곧 공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혹시 들으시는 지망생 분들이 있으시다면 올해 잊지 말고 꼭 장편소설 응모해 주십시오. 예, 저는 조영주고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좀 버벅거렸는데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앤솔로지라고 하죠. 네. 선집 이런 뜻인데 그냥 이거는 앤솔로지로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장르 같아요. 이 단편집 모음 2권이 마침 또 동시에 출간이 되셔가지고 이 기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방금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작가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프로필대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만화가 딸내미, 글쓰는 바리스타, 성공한 덕후 등 여러 별명으로 통하는 소설가. 서울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필명 윤혜환으로 집필한 장편소설 홈즈가 보낸 편지로 제6회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우수상을 받으셨고 이후 흰 바람벽이 있어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작소설 창작과정 및 스토리마켓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수상 이력이 되게 많으신데 네. 어쨌든 다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주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홈즈가 보낸 편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거하고 2016년에 제12회 세계문학상 붉은 소파로 수상하셨고요. 이제 작품 중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홈즈가 보낸 편지고 그리고 트위터 탐정 설록수가 있고 몽유도원기 그리고 붉은 소파 타락할래 천사와 악마의 따분한 나날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출간하셨던 에세이집 좋아하는 게 너무도 많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도 좋아. 저희가 이제 전에 다뤘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단편을 또 쓰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또 사실 이 청취자님들 앞에서 제가 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사실 지난번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도 좋아가지고 요 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루면서 이제 이런 프로필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알라딘 같은 곳을 이제 작가님 이름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셨구나. 그래서 막 제가 읊어댄 것 중에 뭐였지? 순정만화 백과사전? 인명사전. 그 책에 작가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섣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쓰실 법 왠지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거침없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저희 방송을 알게 되셔가지고 또 다 들어주시고 이제 피드백해 주실 때 요거 이제 제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작가님께서 너그러이 좀 봐주셨습니다. 근데 작가님께서도 이 책 처음에 보시고 좀 약간 놀라셨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쓰고도 남은 내용. 근데 좀 이런 만화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워낙 많이 봤죠 또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저희가 좀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쭉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만화 이야기도 좀 나왔으니까 이제 보통 어린 시절이라 어린 시절 이럴 때 좀 약간 작가님께서 주로 좋아하시던 책 이런 거 좀
저희가 또 책 팟캐스트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라고 말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예, 뭐 정말 열심히 좋으신 대로. 읽었던 책들 네.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웃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저 에세이에도 한번 등장을 하는데 뭐 둘 다 등장했고 데미안이랑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서유기에 푹 빠져가지고 서유기를 이제 소설로 읽고 만화 서유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 서유기를 네네. 막 닳도록 읽고 그리고 삼국지 만화 삼국지도 그때 막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만화 삼국지 읽고 그리고 삼국지 소설도 읽고 그거 읽고 나면 꼭 수호지를 읽게 되거든요. 어떤 거? 수호지, 네네. 수호지까지 이제 다 읽고 그걸 이제 달달달 거의 외우다시피 막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누가 어디서 뭘 했는데 이걸 막 외워야지 나는 읽은 거야. 그래서 티를 서로 내는 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어서 네.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읽고 그리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가 학급 문고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형이 읽다만 거 가져오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때는 학교 학급 문고라는 게 그 반에서 애들이 집에서 안 읽는 책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데미안을 그때 우연히 읽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어린 시절의 책들이고 그 외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이요? 네, 드래곤볼입니다. 네. 저는 그때 연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연재가 끝났어요. 마인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매주 IQ 점프가 나오는 날마다 동생한테 돈을 주면서 IQ 점프 2번호 사오라고 그거랑 떡볶이 사오라고 그러고 맨날 시키고 이제 그 단행본 나오는 거 못 기다려서 그 만화책 IQ 점프 본 시대라면 이해할 텐데 그 드래곤볼 페이지를 꼭 찢어서 이렇게 그것만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네네. 두꺼운 종이로 싸가지고 가짜 단행본 만들어 놀고 그랬어요. 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네,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철근 막 꽂아가지고.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아마 같은 79년생이시죠. 네, 저는 이제 빠른이긴 한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네.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셨나요? 이게 40대. 옛날에는 이게 빠른이 싫었는데 네. 예,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괜히 한번 이렇게 낮춰서 네. 저도 이제 학번으로는 98학번. 네. 그러시군요. 못 오셨구나. 너무나 그 공감이 되는 말씀. 근데 데미안과 드래곤볼은 뭔가 되게 편차라기보다는 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드래곤볼은 사실 저도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렇게 빠져 지냈던 세대인데 데미안은 뭐 그냥 집어서 읽었다기에는 저는 뭐 생각도 못한 그때 당시에는 책이었던 정말 것 같은데. 그냥 집어서 읽었어요. 네. 아니 정말 뒤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책 제목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해골섬의 비밀이었거든요. 해골섬의 비밀. 네, 해골섬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옆에 꽂혀 있길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소설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읽었던 책이 다 학급 문고 책들인데 그 책이 다 막 SF 단편 막 이런 게 이상하게 있었어요. 그림이 있는 그래서 네네.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목을 잘라서 목만 목이요? 늘 살아있어요. 목이. 그래서 목만 살아있어 이 목을 잘라서 다른 사람 몸에 붙이면서 영생을 하는 내용의 SF 전 이런 걸 읽었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그런 책을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이란 건 다 그런 식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학급 문고했던 게 다 탐정 소설, 공포 소설, 막 SF 소설 이런 거밖에 없었던 네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데미안을 딱 손에 들어 읽는데 이게 너무 리얼하잖아요. 데미안은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건 소설이 아닌 줄 알고 되게 어린 나이에 그 소설을 끝까지 읽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어요.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 아래에서 이 깨어나는 그 그림이나 그 데미안이란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설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소설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데미안이 소설이란 걸 알게 된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되게 네, 약간 충격이었겠네요. 그게 왜 소설인 줄 알았냐면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때 교과서에 헤르만 헤세의 단편 나비라는 게 실렸어요. 나비. 네, 제가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그걸 읽고 거기에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소개가 적힌 거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소설이라고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가까스도 소설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황당무계한 얘기는 다 소설이고 이런 리얼한 건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순진했던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저희 때는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은 시대. 네, 저희 때는 또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그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뭐 너무 당연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시골에 살아가지고 또 저는
시골이라기보다는 하여튼데. 저는 안산 성포초등학교. 아, 저는 이제 저기 저 밑에 전라남도 순천. 순천. 예. 고추장. 주로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순창 거기는 순창이고 여기는 순천이다 뭐 이러면서 가만 있어. 순천은 거기 김승옥 문학상. 네, 맞습니다. 저 상가 들어갔던 데인데. 아 진짜요? 예, 거기까지 가세요? 예, 거기 가서 거기 순천 KBS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네네. 시상식 했어요. 그게 2014년. 거기 문학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저기서 김승옥 선생님 멀리서 보고 와 교과서에서 본 사람이다 그래서. 와 살아 있었어. 내가 처음 느꼈던. 와 저 사람 살아 있어. 나 진짜 그랬어요 그때. 죽은 줄 알고 있어. 말로만 듣던 약간 그런 느낌이신데. 진짜 무슨 정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정말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순천이고요. 네. 약간 이제 점프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처음에 보니까 소설을 근데 먼저 쓰신 게 아니고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물론 전공이 문예 창작학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이 얘기는 조금 긴데요. 네. 끈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롱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끈기가 네. 없으시면 숏 스토리를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은 김영하 선생님에서 시작됩니다. 그 김영하 작가님 그 김영하 작가님. 거죠? 제가 숭실대 문창과에 나왔는데 네. 당시에 이제 제가 1기예요 문창과.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과정이 다 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커리큘럼이 계속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이 됐을 때 장원재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랑 영상 관련 수업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김영하 선생님 초청을 했어요. 당시 김영하 작가님은 제가 2000년도니까 아직 이제 막 각광받기 시작한 반짝반짝하는 신인이셨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가지고 막 책을 막 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숙제 내주셨어요. 아랑뇌라는 소설 낸 거예요. 마침 그때 한예종에서 가르치셨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랑뇌를 읽고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라고 숙제 내준 거예요. 자기가 특강 오는 애들한테. 아니 우리 한 번도 그거 쓴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쓰라고 하니까 쓴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방송 작가하는 친구 중에 이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랑 저는 동기였는데 둘이 이제 써야 되니까 친구는 열심히 써서 미리 완성했는데 저는 하나를 막 급하게 써가지고 선생님 보여드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잘못 썼구나 싶어가지고 친구랑 이제 문학답사라는 걸 가요 문창과에서. 문학답사요? 네, 그래서 문학답사에 가는데 둘이서 버스에 같이 앉아가지고 야 나 어떻게 나 까였어 나 다시 써야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둘이서 쑥덕쑥덕쑥덕 하면서 이제 연습장을 펴놓고 버스에서 둘이 막 썼어요 그거를. 둘이 막 써 친구가 아이디어를 많이 줘서 그 3분의 1 정도는 친구랑 같이 쓰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제가 완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카카스로 보낸 거예요. 근데 김영하 선생님이 딱 특강을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특강을 시작하고 이제 여러분 걸 제가 봤는데 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여기 영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주가 누구냐고. 네, 아랑의 소설 속 주인공도 영주인데 이름이 영주라서 너무 신기했다. 손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얼굴 시뻘개서 손을 싹 들었더니 저 이렇게 딱 손가락질로 딱 그래서 좋았어요 시나리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손을 싹 내리고 가만히 있는데 막 칭찬을 막 쏟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썼고 너무 훌륭했고 30분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글 잘 썼단 말을 이렇게 대놓고 막 드는 게. 그래서 전 제가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근데 그 정도 들으셨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시나리오 100편을 썼어요. 100편이요? 네, 1년 동안 100편을 썼는데 습작을 막 하신 네, 습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시나리오 쓰는 법 이런 걸로.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바로 가입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가지고 방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BBS처럼 자기가 BBS에 자기가 쓴 걸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00편 가까이 올리고 영화사마다 다 투고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써가지고 계속 올리니까 누가 막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때 당시엔 댓글 기능도 없었거든요, 게시판에.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면 답글이 달려요. 그래서 한가하신 프로 작가님들이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또 고치고 하고 막 공부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1년쯤 지났을 때.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ITV 경인방송에 미스터리 극장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특집곡 소재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내가 우연히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윤혜완 씨가 쓴, 제가 그때도 윤혜완이라는 필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윤혜완 씨가 쓴 주사위라는 극본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내가 구입을 해서 크리스마스 특집극으로 만들어도 되겠냐고 하는 네네. 거예요.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데뷔를 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때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크리스마스 때.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안이 벙벙하셨겠네요, 처음에. 근데 굉장히 떨렸죠. 네. 근데 실제 이제 딱 봤는데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1부, 2부, 3부 글자가 빠지는 바람에 악평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1부, 2부가 빠졌단 말이. 그러니까 1부, 2부, 3부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타이틀이 들어가야 부분에서 그거를 실수로 편집해서 빠진 거예요. 드라마가. 근데 이게 꼭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1부에서 사람이 죽거든요. 네. 근데 2부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게시판에 걸린 글들이 죽은 애가 부활했어. 죽은 애가 부활했어. 죽은 애가 부활했어. 그래서 막 울고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PD 전화 와서 방송 잘 봤어요. 그렇게 죽은 애가 부활했다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 다시 죽여! 이랬더니 미안하다. 근데 우리 시청률 2% 나왔어. 대박이야. 이러고 됐거든요. 빨리 어떻게 죽여! 이러고 진짜. 야. 네, 그래서 2% 넘겼다고. 그때 당시엔 케이블이 2% 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1% 넘어가도 막 그 20년 전이니까요. 이럴 때니까요. 20년 전에 2%가 넘어가니까 그때 경인 방송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저거 나는 이짐이 내 주인공을 죽여서 빈정이 상했는데 계속 자기네 스텝으로 들어오라고 방송 작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요 이렇게 이러고 막 한 2달 동안 그 말 듣다가 막 도망갔어요. 막 전화 꺼버리고 막.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1년 동안 그런 100편을 쓰는 대단하시네요. 미쳤던 거죠. 그냥 칭찬에 목이 말랐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럼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글쎄 저는 저는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놀랍게만 들리고 손목 거의 나가실 것 같은데. 왜 그때 당시에 건초염이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붕대로 감싸고 그랬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건초염이 너무 심해서 한 해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혹이 나올 때마다 그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아진 게 언제였냐면 글 안 쓰기 시작했을 때 사라지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시나리오가 보고 다 그만뒀었거든요. 그 약간 일종의 작가님들의 직업병 같은 거죠. 완전 그렇죠? 직업병.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 이게 완전 여기 혹이 이렇게 여기 튀어서 지금도 약간 흔적이 있고 이렇게 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양쪽 손에 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쓰셨으면 진짜. 100편 썼으니까 미쳤던 거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렇게 못 써요.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계인? 약간 다른 차원으로 약간 뭔가 좀 이상한 생명체. 근데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미야베 미키의 이유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갑자기라고 표현해도 괜찮죠. 추리 소설가가 난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 아예 딱 중단해버리고 이렇게 소설가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쉽게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셨나요? 이게 앞에 얘기랑 이어지거든요. 네네. 이거 난 왜 자꾸 얘기가 이어지는지 모르겠네. 제가 질문을 잘 짠 거죠? 저도 빵 터졌는데 지금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제가 2002년에 데뷔하고 나서 이제 저는 시나리오가 제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또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희한하게 적기만 하면 연락이 와요.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인생이 허무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시나리오를 관둬버렸어요. 안 쓰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책도 못 읽겠고 글도 못 쓰겠고 딱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한 2년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동네 카페를 드나들다가 그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데 당시 저는 어렸을 때 얘기 잠깐 드렸지만 동네 학급 문고는 있지 도서관은 없었잖아요. 우리 세대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서관이 공짜로 빌려준다는 걸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때 이제 2005년, 2006년까지 저는 도서관이란 데가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모르고 다 도서 대여점에서 돈 주고 책을 빌려봤었는데 그 카페 주인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일하다 힘들 때 남산도서관 가서 쉬고 오다 거기서 책도 공짜로 빌려주고 하니까 그 근처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장충동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서관에서 책을 공짜로 빌려줘요 이러니까 얘는 가끔가다 바보 같은 소리라니 이러면서 저한테 신분증과 도장과 사진을 갖고 가서 회원증을 만들고 그거 다 가르쳐주셨어요. 해가지고 가서 그 말대로 가서 다 막 기입을 하고 근 막 2년 동안 책을 하나도 안 읽다가
처음으로 책을 오랜만에 막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책을 빌려본 거예요. 그때 당시 처음 빌렸던 책이 여행기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그런가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우울증이 나아진 건지 책이 너무 재밌고 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한 권, 두 권 여행기부터 거꾸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행기를 계속 읽고 그 대학생 때는 헤르만 헤세나 뭐 밀란 쿤데라, 포로스터, 뭐 야마다 에이미 뭐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유나, 뭐 김신이나 신필 김용 이런 거나 쭉 읽었었는데 이제 그때 읽었던 책들 하나 둘 찾다가 남산도서관 추천도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8월의 추천도서가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였어요. 아무도 안 빌려가요. 그때. 추천도서인데. 네. 아무도 안 빌려가. 내가 갈 때마다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책은 추천도서인데 왜 아무도 안 집어가나 싶어서 큰맘 먹고 한번 가져갔는데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재미가 없었다고요? 네, 처음엔 너무 재미가 없고 내용이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장르의 책은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100페이지 딱 넘기는 순간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100페이지까지 3주 동안 읽고 나머지 페이지는 하룻밤에 밤을 새서 읽고 막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런 소설이 세상에 있었다니 하고 나서 이제 그 작가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회파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파 추리소설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추리소설처럼 그 코난이 나와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코난이나 김전희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사건이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같은 그런 내용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걸 읽고 나서 정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게 추리소설이라면 나는 추리소설가가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말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그 이후 도서관에서 미야베 미유키가 쓴 책을 다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또 작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다 읽었어요, 진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0편 가까이 그때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북스피어라고 하는 작은 출판사에서 미야베 미유키 책을 다 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도 막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북스피어 책들 차례차례 읽으면서 이제 미야베 미유키 책을 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후기도 다 본 거예요. 그때 후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편집장이랑 사장님이 출판사에 차리고 미야베 미유키 책을 내게 된 게 둘이서 이제 화차랑 이유를 읽다가 서로 극찬을 하면서 이런 작가가 있다 그러다가 미야베 미유키한테 반해서 출판사에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저릿저릿한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할까? 아, 이 세상에 나만 이런 인간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소설 쓰겠다고 결심했듯이 저 사람들은 출판사를 차렸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북스피어 책을 계속 읽고 북스피어 블로그에 들어가서 맨날 조용히 봤어요. 그래서 옛날 그 시나리오 100편 쓸 때처럼 북스피어 홈페이지 그때 당시 북스피어가 블로그도 막 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포김 사장님이라고 해서 북스피어 사장님이 SNS 하시는데 당시엔 지금 SNS 하듯이 블로그도 운영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추리소설 쓸 때 읽으면 좋은 책, 좋은 사설 관련 독후감 그런 걸 끊임없이 올렸어요. 작법을 비롯해서 나는 옛날에 글을 쓸 때 필사를 했다 이런 거 올리면 저는 그거를 계속 눈팅족이라고 하죠. 다 일일이 보는 거예요. 티 안 내고 보면서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그렇게 이제 1년쯤 따라해가지고 제가 추리소설을 드디어 한 편을 완성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적었는데 내가 봐도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좀 잘 쓴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마음에 양가 감정. 네. 물론 근데 그거는 사회파 추리소설 아니었고 그냥 명탐정 코난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투고도 한 거죠 북스피어에. 그 인연이 돼서 북스피어랑 이제 안면을 트고 그때부터 이제 북스피어 블로그로 이렇게 마치 학교를 삼아서 거기 올라오는 것들을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설을 계속 써갔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딱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좀 있으면 아마 얘기를 물어보시면 정명섭 작가님이라고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 그때부터 이미 네, 제가 그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올리니까 추리소설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임에 들라고 그래서 한국 추리소설 모임 갑자기 한미모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찾아오셔서 나도 바리스타라고
라는 파주에 정 작가님도 있는 예 원래는 네. 바리스타셨어요. 파주에 있는 그 출판 단지 안에서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책을 내고 데뷔를 했다고 거기 오는 편집자들한테 일일이 자기 원고를 다 줬대요. 그래서 데뷔를 하셨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 데뷔작인 대관절 러브가 무엇이던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교보 미스터리 북스로 껴서 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홈즈가 보낸 편지 데뷔작을 그 디지털 작가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내보라고 믿져야 본전이 무조건 내보라고 막 하셔서 냈는데 정말 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 또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작품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홈즈가 보낸 편지를 야 이거 뭐지 이거 언급해 주셔가지고 뭔가 낚인 기분인데 아까부터. 이게 제가 보낸 질문지를 가지고 미리 뭘 해오셨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너무 저도 막 했나? 빠져들게 막 들어가지고요. 근데 뭔가 하나에 이렇게 좀 확 이렇게 뭐랄까 사로잡히시면 그거에 막 몰두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종이접기에 빠져가지고 종이접기요? 종이접기는 1년 동안 했고요. 그 중에서 또 딴 건 안 접어요. 장미만 접어요. 장미만요? 가장 고난이도인 장미만 접었어요. 그래서 장미를 접어가지고 천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가득 진짜요?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던 건 비즈 만드는 것도 한번 빠져가지고 네네네. 비즈는 결국 만들어서 액세서리 만들어 팔고 친구가 비즈 쇼핑몰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카페 바리스타일 피곤해서 잠깐 쉬고 2년 동안 근무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쇼핑몰 사진도 찍는 법도 배우고 카메라 다루는 법도 배우고 막 비즈도 만들고 다 팔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금방 질리고 이렇게 딴 거 막 찾다가 막 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홈즈가 보낸 편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작품 이제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저도 이제 몇 개 좀 골라서 저는 좀 읽어봤는데 먼저는 이제 홈즈가 보낸 편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방금 설명 이제 청취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이러이러한 계기로 이렇게 투고를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사실 읽고 이제 뭐 제가 또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그 작품을 쓰실 때 보통 이제 뭐 뼈대를 잡고 뭐 살을 붙이고 뭐 저희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쓰시면서 이제 이게 뭐 막 완성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저는 좀 놀랬거든요. 뭐 어떻게 천재신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약간 좀 약간 소름이 돋고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바리스타를 하면서 그걸 썼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을 해야 돼서 제가 낮에 정오 무렵에 이제 11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이 10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5일을 그때 근무를 했는데 홈즈가 보낸 편지는 당시 처음에는 웹진 판타스틱에서 제가 게시판을 얻어서 거기에 이제 금요일마다 올리기로 해서 처음에는 월수금을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카페 일이 바빠가지고 힘드니까 금요일마다 올리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할 틈도 없고요. 그냥 금요일이 되면은 너무 졸린데 밤에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컴퓨터 열고 30분 쓰고 올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앞에 내가 뭘 쓰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쓰기 전에 일주일 전에 썼던 걸 다시 펴봐요. 펴보고서 이렇게 되면 이 뒤에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홈즈가 보낸 편지 자체는 셜록 홈즈에 대한 얘기니까 셜록 홈즈 책을 다시 펴서 자료를 찾아요. 그러다 보면 꼭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식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랐던 반전이 자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등장인물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카트라이트라는 인물인데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웃겼던 게 저는 실제로 그 카트라이트가 김내성이랑 동갑인 줄 알고 썼어요. 처음엔. 쓰다 보니까 제가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둘이 동갑이 아니고 제가 연도를 공부가 덜 돼가지고 주석 달린 셜록 홈즈를 대충 읽어가지고 잘못 연도를 체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커빌가의 그 사냥개라는
소설에 카트라이트라는 소년이 등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베스커빌가의 사냥개가 배경이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조사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틀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게 셜록형 게임이기 때문에 셜록 홈즈의 연대기를 제가 완벽하게 재구성해 잘못 재구성을 했다는 걸 알고 베스커빌가의 사냥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엄청 많이 했더니 그 소설 자체가 언제가 연도인지 정확하지 않은 소설이었던 거예요. 일단 설정 자체가 그랬고 이게 되게 코난 도일이 쓰지 않았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필이면 제가 그거를 고른 거예요. 저도 막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그 책을 내가 골라가지고 막 머리 내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카트라이트가 거짓말을 한 거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얘에 대해 의심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말 눈덩이 보다다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계속 돌려맞고 여기서 막 앞쪽에 빠진 구멍을 찾아서 그럼 이거를 단서로 잡자 이러고 등장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범인의 그 단서 있잖아요. 네네. 그 단서 자체도 저는 범인이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계속 다시 읽으면서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단서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단서를 해서 어머 그러네. 이러면서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이러고 어머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걸 반년 동안 써서 완성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정말 당황했던 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듬해 제가 알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도리야마 아키라 아까 말씀드린 드래곤볼 작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볼 작가가 그렇게 쓴다는데 알았냐고.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도리야마 아키라가 그 뒤쪽 보면 뭐 인조인간도 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저 앞쪽에서 자기가 쓸 게 없어서 앞쪽을 보면서 구멍이 있나 찾아가지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뒤쪽에 넣었던 에피소드들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한 거냐고 궁금했다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그런 건 몰랐는데 내가 드래곤볼을 정말 많이 읽긴 했다고. 그랬더니 막 당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사실 연재하실 때 걸 본 게 아니고 단행본을 그냥 딱 읽은 거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본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 그런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쓰라고 하면 나는 그건 못 쓸 것 같아. 그러시구나. 그럼 만약 이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면 그런 걸까요? 뭐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30분 딱 해서 쓰셨다고 했지만 계속 일주일 동안은 그걸 막 생각하시고 막 전혀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진짜요? 그때 당시엔 이제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카페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카페는 좀 잘난 척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잡지에도 실렸던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에도 실렸던 유명 카페였기 때문에 저희는 점심시간에 막 정말 좁은 공간에서 4명이 일일이 서가지고 가장 안쪽에선 주인 언니가 믹서기랑 에스프레소 샷만 붓고 저는 그걸 바꿔서 우유 거품만 내요. 우유 거품을 내고 버라이어티 음료라고 해가지고 시럽을 넣고 저어가지고 음료 완성해서 뚜껑을 씌우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계산만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토스트를 만들면서 제가 음료를 만들면 재빨리 받아서 넘겨요. 공장이네요. 네, 거의 공장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점심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한 12시 반부터 우리도 몰려들잖아요. 줄을 이렇게 저희 가게를 삥 둘러싸고 쓰는 거예요. 거의 한 최소 하루에 30명씩 와요. 점심시간 30분 동안 최소 30명이 오고 최대 많이 올 땐 100명씩 와요. 한 번 단체 손님 오면 저희는 죽어요. 네. 그럼 100명 오면 2시 반까지 서 있고 아무 데도 못 가요. 저희 2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넋이 나가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쓰고 나발이고 기억도 안 나고 금요일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쓰고 자야 돼. 그냥 자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이걸 왜 연재했지 막 후회는 있는 대로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게 작가님의 스타일이신 거죠? 이게 뭐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게 스타일이신 거죠? 그렇게 확 몰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뼈대를 잡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달라지셨나요? 달라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버릇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뼈대를 잡고 쓰면 내용이 재미가 없어지는 건지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쓸 때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까 뭐 이게 달라진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되게 쉽지 않겠다. 저는 그냥 딱 그런 저도 생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필명에 대해서 잠깐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윤혜환이라는 필명을 이제 쓰신다고. 근데 그게 이제 윤동주 선생님의 아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필명은 쓰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그냥 우연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저희 문학이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국어 말고 문학. 그래서 문학에 보면 윤동주 서시 적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윤동주 서시 읽는데 아래쪽에 주석으로 쬐끄만 글씨로 아명은 해환이라고 해환이 한자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자가 뭔지 궁금해서 당시엔 이제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5편을 뒤졌더니 해환이 네. 해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PC 통신을 시작했는데 해환을 아이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 해환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해환을 오히려 되게 낯익어하고 제 이미지랑 맞는다고 그 이름이 빛나는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저도 오히려 많이 부르게 되고 오히려 본명인 영주는 잊혀져서 해환을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윤동주 선생님이 아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김내성의 그 시대를 하신 거잖아요. 약간 그 작품의 분위기하고도 그 필명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게 깊은 생각은 못했었고요. 깊다기보다는 그냥 네. 나중에 이제 저도 막 읽다가 아, 작가님이 이렇게 필명을 쓰셨구나. 이게 뭐 아호였구나 뭐 알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이제 김내성이라는 작가님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조선 최초의 추리 소설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분을 주인공으로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저기 요조 인간실격 작가 다자이 오사무랑 마스모토 세이초가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김내성도 탄생 100주년인데 사람들이 김내성이란 작가가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 가입을 하고 송년회에 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개간 추리 소설인가 그 추리 작가 협회에서 나오는 개간지가 있는데 거기 주간을 맡고 계시던 박강규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답답하다. 외국에서는 다자이 오사무 100주년, 셜록 홈즈 100주년 막 이래가지고 행사하고 일본에서 마스모토 세이초 지금 몇 년째 행사하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내성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김내성 지금 추리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게 어떻게 이거 우리가 자시해서 막 이런 식의 약간 흥분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옆에 가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럼 김내성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면 의미가 있을까요? 있지! 아 그러면 셜록 홈즈랑 같이 와가지고 김내성님 만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네! 써보겠습니다. 이러고 네, 정말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쓰죠! 이러고 네, 쓰기 시작했죠. 네. 근데 자료조사도 사실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전혀 안 했죠. 근데 네. 그래서 구멍이 계속. 근데 그 주석을 뒤에 주석을 또 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석을 다 씻게 된 거죠. 구멍이 많아져서 그래요? 주석으로 메꾼 거죠. 근데 전 주석을 보면서도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렇게 소설에 주석이 거의 100개 가까이 달린. 그 움베르토 에코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왜요? 네.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헤르만 헤세를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움베르토 에코를 그때 동시에 한 거예요. 그놈의 장미의 이름. 그 책을 읽은 게 실수였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장미의 이름이랑 그때 당시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닥터스랑 이런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침묵인가 그런 책들을 우연히 이제 읽었어요. 그때 당시엔 동네 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사러 가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오랜만에 서점이 왔으니까 책을 사주겠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집는데 이쁜 표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래서 장미의 이름의 표지가 되게 이뻤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예뻐서 골랐습니다. 그때 저기 주라기 공원도 골라서 봤었다. 그래서 와처스랑 그래서 그런 거 읽는데 예뻐서 이렇게 샀다가 정말 주석이 많은 책을 쓰잖아요. 움베르토 에코는. 거기에 반한 거예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주석에 달리니까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써봐야지 하고 이제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추리소설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계속 주석을 달았어요. 모든 소설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홈즈가 보낸 편지에서 제가 처음엔 그 정도로 많은 주석을 적지 않았는데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원고를 가지고 웅진에 가서 회의를 처음 하는데 그때 당시 조이승 편집장인데 그분이 저보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주석을 더 늘려봐요. 그래서 정말요? 이랬더니 마음대로 쓰래. 다 쓰래. 다 넣어도 된대. 그래서 분량 2배 안 늘려대.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막 분량을 막 늘리고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해서 그때부터 막 분량이 첫 원고는 원고지 600장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원고지가 1200장이 넘어 있었어요. 에피소드 아예 하나에 새로 썼고요. 그 두 번째 1화의 에피소드는 제가 새로 쓴 거예요. 당선 후에.
더 써도 된다길래 네. 다시 쓰고 뒤쪽 내용도 막 조금씩 다 손을 보고 주석 달고 막 신나가지고 그걸 1년 동안 내내 붙잡고 편집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글 쓰는 법을 거의 새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 그 주석을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즐거운 소설 읽기 경험이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또 다룰 작품이 몇 개 더 있으니까 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붉은 소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이 작품은 제 12회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수상작이신데 사실 이 세계문학상 수상작 작가님들이 몇몇이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정유정 작가님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받을 당시에 좀 어떠셨어요? 정유정 작가님이 시상식에 오신 게 제일 기뻤습니다. 와. 일단 제가 네. 세계문학상을 타게 된 경위도 되게 웃긴데 네네. 지금 얘기가 다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되게 속으로 웃고 있거든요. 홈즈가 보낸 편지 네. 이후의 얘기를 지금 물어보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홈즈가 보낸 편지로 데뷔를 하고 나서 이듬해 콘진원에서 그 작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었어요. 콘텐츠 진흥원. 예.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작 소설 창작 과정. 그게 1기를 뽑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내면은 다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인들한테만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제 책을 냈으니까 재빨리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딱 된 거예요. 근데 은행나무랑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에세이 나온 그 은행나무.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연이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은행나무 주관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정유정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안 읽었어요. 그때까지 네네. 마스모토 세이추랑 미야베 미유키에 환장해가지고 네네. 일본 추리소설만 닥치는 대로 다 읽어치우고 일본 드라마 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유정 작가를 모른다고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정유정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가 왔는데 애가 네. 상도 탔고 책도 냈다길래 애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쓰나 보네. 애가 말은 하는데 자꾸 상 같은 거 왜 또 타야 돼요? 막 이러니까 이제 깝깝하셔가지고. 당시에요? 네, 진짜 정말 답답해요. 막 가슴을 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몇 가지 가르쳐줬어요. 글을 쓸 때는 등장인물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한 5명 정도로 잡고 이야기를 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쓰고 이렇게 막 잔소리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유정 작가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유정 작가님이 그때 28이 나올 때였거든요. 28이라고 그 7년의 밤 이후 5년 만이었는가 순 북토크장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한테 일단 인사를 시켜주시고 그때 당시에 정유정 작가님을 처음 뵙고 이 사람이 정유정이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는데 딱 북토크가 시작되는데 정유정 작가님이 그때 막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날 것처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엄청나시잖아요. 이 입담이. 예전엔 안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엔 약간 우울한 상태셔서 약간 울먹이면서 되게 떨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막 어렸을 때 내가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던 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딱 돌아오면서 조관님한테 제가 세계문학상을 타고 싶어졌다고 딱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탈 수 있어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관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사 상은 다 내 많이 탈수 주고 막 이러셔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말을 잘 듣고 네. 정기종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제가 신춘문예 같은 거 흥외해 막 이러면서 대학생 때 신춘문예 본선에 한 번 올라간 이후로 잘난 척하면서 한 번도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문장 공부하고 필사하고 김승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저희 원래 김승옥의 무진기행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단편들은. 그래서 다시 김승옥과 이승 문학상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김승옥 문학상 2회에서 신인상 탔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고 또 그 해 이제 말에 무슨 제주 4.3 평화문학상인가 거기에 최종심에 남았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은행나무 주관님이 나중에 세계문학상 탔을 때만 그때 남은 거 내가 봤다고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때도 이제 쓰는 것만 이제 정유정 작가님처럼 될 거야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도 상을 이제 큰 상을 못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딴 데랑 했는데 그 계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원고를 이제 제가 걷어들이고 마침 원고를 파기하고 이제 계약을 파기한 날이 세계문학상 공모전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속눈샘 치고 한번 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소설 자체가 본격 추리 소설 썼거든요.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탐정 역할의 그 사진 작가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라든가 이런 걸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세계문학상에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본심까지는 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눈샘 치고 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만약 본심까지 올라가면 계약 파기한 데다가 내가 전화해서 약 올리려고. 당신이 나의 계약 파기는 나는 본심에 올랐어. 정말 이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죠. 상을 탔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상식까지 저는 네. 계속 꿈을 꿨어요. 잘못된 연락이었다. 실수였다. 이러고 연락. 이거 아니다? 정말, 네, 잘못 연락한 거야. 네. 그 꿈을 계속 꿨어요. 시상식. 그래서 시상식 날 딱 네. 상금 받고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원고를 고쳐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그때 백내장이 갑자기 왔었거든요. 시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상했다 소식 받고 3개월 사이 백내장이어가지고 백내장이 진행된 눈으로 반쯤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눈이 이 초점이 안 맞거든요. 백내장이 오면. 네. 그래서 그 상태로 한쪽 눈을 감고 계속 교정을 봤어요. 교정을 보고 원고를 고치고 해서 딱 출간을 하고 시상식이 끝나고 다음날 입원해서 눈 수술부터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타고 나선 인생이 바뀌었구나라는 느낌이 훅 오더라고요. 진짜 뭔가 되게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막 하는데 아직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날 본격 추리 소설을 상을 줬을까? 아직도 신기하고요. 당시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뽑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얘가 진짜 추리소설가라고 추리소설 쓰는 애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여자가 썼을 거라고도 상상 못했고 그런 내용도 좀 네. 인터뷰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붉은 소파는 그건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60대 남자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도 60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연락을 하셨었대요. 이름도 조영주니까 중성적이니까 그래서 전화했다 다들 막 경악을 하시고 게다가 추리소설가란 말에 더 경악하시고 이제 정기정 작가님한테 연락을 정기정 작가님은 너무 기뻐해 주시고 물론 직접 연락은 못하고 제가 연락처 보니까 은행나무에 연락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창피해서 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락을 막 한 3년 동안 못하고 이렇게 쫄아 있었다가 제가 장문의 문자를 그 연락을 받고 집에 이제 수상 소식 상 탔다고 상 받으러 오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밤 10시가 돼서 문자를 열심히 적어서 조용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세계문학상이라는 거에 수상을 하게 돼서 연락드려요. 감사합니다. 딱 보였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러면서 그 저기 저 에세이 내주신 그 주간님께서 이러면서 정말 뭐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그래서 막 자기도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잘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정말 그때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잘됐다고 잘했다고 내 시상식 간다고 정말 시상식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규정 작가님 뵙고 정규정 작가님이 MBC 다큐멘터리 팀을 끌고 오셨습니다. 진짜요? 다큐멘터리 실어주겠다고 내 덕후가 상 탔다고 찍어주시겠다고 정말 원났는데 늦어가지고 시상식 끝나고 오셔가지고 실리진 않았는데 대신 저 선물 좀 받았어요. 작가님이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중간에 일부러 스왈로브스키 매장 들러서 스왈로브스키 볼펜이랑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 써서 주셨어요. 막 울고 저 막 감동받아서 그게 더 나는 상 받은 것보다 정기조 작가님이 나를 안아줬어. 나를 안고 선물을 줬어. 나보고 열심히 있어.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네. 근데 저도 정유정 작가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그 상 탔다고 저는 밥도 같이 먹어요. 감격이 느껴져요. 막 울고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 세계일보 이렇게 대담을 짜주신 거예요. 저랑 이렇게 둘이 하는. 그래서 하는데 대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공감합니다. 작가님 좋아요. 작가님이 최고예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녹음하다 잠깐 끄고 딴 말 할 거 없어. 뭐 좀 의견을 말해. 아니 근데 다 저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대담을 내보내려고 했는데 덕후랑 작가랑 만나가지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야 진짜 그거 원고를 안 내셨으면 얘기하니까 눈물 나. 정규정 작가님 떠올리서 또 눈물 나. 그때 약간 그런 게 느껴지시는 거죠. 전 정규정 작가님만 떠올리면 눈물도 흘리거든요. 덕후다 보니까 왜 그 연예인들 팬들이 막 울잖아요. 전 그런 느낌이. 근데 그때 그거 안 내셨으면 진짜 이게 또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약간 되게 극적이네요. 네, 다들 막 그때 일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이 그때 당시 다들 소름 돋았다고. 저는 계속 안 탔거든요. 친구들은 다 그랬대요. 그 본심에 올랐다는 것도 친구들이 다 검색해서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막 파기되고 보낸 게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저보다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세계일보 검색만 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일보에 한 번도 투고한 적이 없었거든요. 세계문학상에. 왜냐하면 문학상이란 건 추리소설은 안 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낼 생각도 안 했다가 냈다니까 다들 재밌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에 올랐다고 말한 것도 주변 친구들이 먼저 저한테 알려줬고 수상 소식도 걔네가 먼저 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그때 일이 믿기지가 않고요. 다들 주변에서 그게 조영주 인생을 바꾼 거 맞다고 다들 막 고개를 끄덕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 붉은 소파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셨어요? 이게 막 웃으실 텐데 사실 그게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네. 노팽이 보낸 정보였어요. 뭐요? 노팽. 루팽? 네. 아, 그러니까 홈즈가 왜요? 보낸 편지가 잘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농담으로 정명섭 작가님이 또 정명섭 작가님이 나오는데 농담으로 던진 거예요. 2편은 노팽이 보낸 정보고 3편은 아가사가 쓴 편지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시끄러 막 이랬는데 막상 쓰려니까 그 홈즈가 보낸 편지도 결국 순발력으로 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팽이 보낸 정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썼는데 그 출판사에서 몇 번을 거절을 당했댔잖아요. 그 처음에 거절당한 건 이제 노팽이 정말 등장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였다. 그거 까이고 두 번째 것도 또 그렇게 해서 또 까여서 되게 좀 진지하게 좀 써라 이러길래 그냥 두 번째 거 쓰다가 이제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그 고 김기현 감독의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흉내내서 살인 사진을 찍는 남자라는 걸 적어볼까? 막 이런 식의 장난을 또 쳐가지고 그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붉은 소파에. 그래서 살인 현장에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으로 추리를 하는 사진 작가가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날로그 카메라만 다루고 막 이런 식의 설정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또 닥치는 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카페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토요일 주말이 되면은 쓰는데 이때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열심히 써서요.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좀 나면은 메모는 조금씩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수 메모지가 카페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모아둬요.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땐 그거를 저희가 전표도 쓰고 그랬어요. 바리스타들이 예, 주문 받을 때 작은 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모아뒀다가 남는 거 메모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계속 메모를 했어요. 손으로. 요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적어서 주인공은 이렇게 하고 이런 트릭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메모를 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해요. 주중에는 커피를 뽑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때 당시엔 이제 몇 년 전인지 한 2014년, 2015년엔 이제 카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제가 힘들게 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루에 한 그때는 8시간 정도만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느긋하게 메모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를 계속 보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인물 넣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외우는데 저 막상 쓰면 그렇게 안 써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말이 되면은 주말에 이제 출근 안 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글만 쓰는데 그때 좀 밥도 안 먹고 일어나면 글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원고지도 한 100장? 150장, 200장 이 정도로 이제 하루 동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 한 편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루 종일 다 쓰고 다음날 이제 쓰러져서 잤다가 막 이제 다시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쯤 지나면 다음은 또 어떻게 쓰지 이러면서 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써질 것 같으면 다시 또 친구들 만나지 않는 날 골라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먹고 전화기 다 꺼놓고 막 쓰다가 다시 자고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정도 쓰고 나니까 원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추리소설은 스포 이런 게 또 사실 좀 중요해서 내용을 막 좀 말씀드리기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뭔가 아무래도 좀 살인 이런 것도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특징은 또 다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인물들이 막 갈비만두도 먹으러 가고 레시피 그 편의점에 1+1 레시피 나눠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 소설에 뭐랄까 뭐 완급 조절이라면 완급 조절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본격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본격 추리 소설은 진짜 막 그것만 풀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살짝 그런 일상도 엿보여주면서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따뜻함도 느껴지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갈만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논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일하는 근처에 나중에 9호선이 깔렸는데 저는 9호선이 깔리기 전에 그 카페에 다녔기 때문에 당시엔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남양주 사는데 그래서 쌍문동에서 가려면 4호선을 타고 가서 충무로에서 갈아타서 압구정에서 내려요. 그렇죠. 네. 압구정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제가 일하는 카페가 나와요. 버스를 또 한 15분 이상 걸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압구정역에서 딱 내렸을 때 문제의 마포만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낙이었어요. 이제 11시, 10시 퇴근을 하고 나서 압구정역 마포만두에서 친구가 오면 친구랑 같이 가서 야식을 먹는 거예요. 순두부랑 마포만두 시켜서
그 순두부에다가 그 갈비만두 이렇게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먹는 게 일생의 낙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주말 당번이 되면 이제 거기서 순두부랑 갈비만두를 싸가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레 넣게 되는 거예요. 갈비만두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난 팔아주고 싶어. 그래서 갈비만두 계속 넣었더니 나중에 이제 수상하고 나서 편집자를 만났잖아요. 편집자가 첫 마디가 갈비만두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더 많이 넣었어요. 더 많이 넣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갈비라도 빼주시면 안 되나요? 갈비만두에서 갈비만 제발 근데 빼주시면 그 갈비만두가 제발 사실 포인트 빼주면 안 아닙니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많이 뺀 겁니다. 그 전에 더 많았어요. 더 많은 장면에서 갈비만두를 먹었고요. 나중에 자꾸 빼다길래 제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갈비만두를 일부러 먹게 만들었어요. 그건 못 빼잖아 이러고 못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거 다 넣고 그거 말고 레시피 1+1도 카페에서 일하는데 편의점에 가면 저는 커피 사 먹거든요. 네네. 이상한 병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레시피 사 먹은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카페 봉봉이라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네. 카페 봉봉에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연유 커피가 유행하기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연유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유 커피를 맨날 먹는데 꼭 그게 1+1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맨날 보니까 또 써먹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리 소설은 사실 또 트릭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코난 이런 거 막 많이 읽었는데요. 그 코난 같은 경우는 그 작가가 뭐 아예 어시스턴트도 전담 어시스턴트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짠다고 들었는데 작가님도 뭐 그런 저장소 같은 게 있어요? 전혀 그런 없습니다. 게 생각나면 좀 막 저장해놔야 되는 막 그렇지 그런- 않아요. 그럼 그때 이것도 역시 쓰시면서 그러니까 고안해내시고. 이거는 좀 얘기를 앞으로 돌리게 되는데 네, 제가 앞으로? 처음 그 네네네. 이유를 읽고 추리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처음 한 게 그 시나리오 100편 쓴 것처럼 무식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냐면 다들 막 그때 얘기 들으면 미쳤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명탐정 코난을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전편을. 그때 당시 500편 정도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매일 봤어요. 트릭 외우려고. 그렇죠. 너무 기니까. 네, 모든 트릭을 외우려고 하루에 그러니까 카페에서 일 안 할 땐 하루 종일 집에서 연락 끊고 명탐정 코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트릭을 외우려고. 그래서 명탐정 코난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본 드라마가 추리 드라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명한 일본 추리 드라마만 골라서 그것도 이제 심하면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보다가 결국 귀가 트였어요, 일본어가. 나중에 막 제가 아이보라고 해서 일본 드라마 파트너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걸 자막을 제가 만들기도 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읽고 쓸 줄은 모르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듣고 말하는 게 다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머릿속에 다 쌓였나 봐요. 너무 많이 보니까 거의 1년 동안은 일본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일본의 자치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 다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게 정말 네. 생활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달달달달 보니까 자연스레 쌓인 지식들이나 그런 게 이제 은연중에 이제 나오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트릭은 진부하다거나 이런 기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추리를 쓰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보면서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살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치고 이런 기준이 식으로. 이렇게 확 예. 이제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계속 스스로 계속 반전을 바꿔요. 네, 그래서 붉은 소파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진짜 많이 고쳤는데 그건 계속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내고 나서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문제는 제가 지금은 사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는 기억은 아직도 네네네. 있어요. 제가 그 살인 사건과 그 해결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엄청 많이 고쳤어요. 기억이 나요, 그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무슨 영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어 공부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드 같은 거 주구장창 봐라.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진짜 그게 되신 거네요.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미드 많이 봤더니 좀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저기 넷플릭스를 네네. 재작년에 이제 제가 붉은 소파 타고 그 상금을 받았잖아요. 돈 많이 생겼다고 놀기 시작해서 넷플릭스를 시작해버렸거든요. 재작년 겨울인가에 그때 시작하면 안 됐는데 카페홈즈 사장님이 내가 넷플릭스 아이디가 있는데 작가님 공유해드릴까요? 하길래 별 생각 없이 공유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공유를 그만뒀는데도 제가 가입해서 그 이후 막 넷플릭스를 이제 백수가 되니까 바리스타 생활 이제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한 20시간씩 넷플릭스만 본 것 같아요. 미국 추리 드라마만. 그래서 막 되게 뭐 가장 재밌게 본 건 역시 그 되게 유명한 사람 그거 왜 마인드 헌터. 네네. 네, 마인드 헌터 미친 듯이 보고 막 루시퍼 이런 거 막 보고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저 들리더라고요. 네. 루시퍼도 추리 요소가 있나요? 제가 루시퍼 처음에 살짝 보다 말아가지고. 네, 루시퍼가 추리합니다. 루시퍼가 범인 잡는 얘기잖아요. 형사랑 그렇죠. 같이. 너무 재밌어요. 시즌 5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글을 안 써가지고 최근에 넷플릭스 결국 끊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원고는 못 써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보고 있고 막 친구들 연락도 너 요즘 어떻게 된 거야? 3주 동안 연락 안 되던데 했을 때 덱스터 보느라고 덱스터 시즌 그때 넷플릭스 올라온 거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원작 소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서관에 갔죠. 원작 소설 8권을 빌려와서 이렇게 곰처럼 뭉클이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소설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3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막 난리가 나서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전화가 켰더니 막 난리가 나 있고. 예, 이제 안 그러려고요. 근데 또 뭐 굉장히 또 엄청난 작품이 나타나면 또 약간 그러실 수도. 지금 뭐가 뜰 예정이라는데 넷플릭스에 지금 아주 걱정입니다.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제가 봤는데 분명히 엊그제 광고를 엄청난 게 하나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체르노빌을 볼 겁니다. 곧. 체르노빌 아직 안 봤거든요. 그거 네. 진짜 재밌다고 하던데 지금 네. 막 지금 막 두근두근하면서 지금 마차에 있는 조금만 더 한가해지면 내가 원고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체르노빌만 볼 거예요. 체르노빌은 진짜 재밌거든요. 네. 네. 저 최근에 보스턴 리걸이라는 거에 드디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 법정 드라마의 뭐 레전드 뭐 이러길래 저는 처음으로 봤는데 그것도 처음 해볼 때 하루에 20편씩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반성 중입니다. 2부에서는 조영주 작가님의 에세이집과 신간 2권, 좀비 셀록과 모두가 사라질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